하다가 또 돌아가면 또 갑상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림프노드 들어가서 이제 거꾸로 돌아오자 하는 의미에서 림프노드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리뷰를 하고 오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 위주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림프노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대는 대개는 한 3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한 3에서 30mm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에이포란트입니다. 림파틱이 들어오는 데고요.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포란트가 돼서 나가게 되는데 림파틱 플로우는 여기부터 여기는 밸브가 이렇게 생겨 있고 콜텍스에는 주로 림포사이트들이 들어있고 메둘라에는 트라베큘라나 메둘라리 코드, 메둘라리 사이너스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림파틱 플로우들이 흐를 수 있고 이런 혈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나토미고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베스라고 이퍼런트 베스 림파틱이 들어오는 데가 이게 하일룸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림프노드는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제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정해놔가지고 서로 알기 쉽게 정해놓는데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서브멘탈도 서브맨디블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레벨 1,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공통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서브멘탈 그룹은 이게 이제 다이가스트릭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벨리인데요. 이쪽의 안테리어 벨리와 저쪽 반대편의 안테리어 벨리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구조가 서브멘탈 그룹이고 여기가 이제 냉 레벨로 하면 1A가 됩니다. 여기는 하나에서 한 8개 정도의 림프노드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가스트릭 안테리어 벨리 사이에 존재하면서 츤이나 립, 치크, 플로우 마우스, 안테리어 텅으로부터 이제 림파틱 드레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맨디블라는 이제 다이가스트릭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사이, 그 다음에 맨디블의 레이무스의 로우 보도를 경계로 하는 이 공간이 이제 서브맨디블라인데요. 여기는 한 3개에서 6개 정도의 림프노드가 있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이 익스트라 그랜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엠브리올로직하게, 침샘이 생길 때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는 바로 그냥 캡슐레이션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노드가 안에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노드는 항상 그랜드 바깥에 존재하고 우리가 림파틱 그 티슈에서 생기는 왈틴스 튜머 같은 것들이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는 전혀 없고 페로티드에만 있는 이유가 이런 림파틱 티슈들이 서브맨디블라 그랜드 내에는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드는 익스트라 그랜듈라 노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역시 이 근처로부터 드레인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뭐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면 바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페로티드 리전은 아까 서브맨디블라 그랜드와 달리 캡슐레이션이 나중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슐레이션이 되기 전에 림파틱 티슈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림프노드가 존재하는 침샘이 이제 페로티드 그랜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그룹이 페로티드 그랜드 바깥에 있는 익스트라 페로티드 림프노드가 한 서너 개, 그 다음에 캡슐 내에 있으면서 실질 안에는 안 있는 그런 서브 캡슐라 림프노드가 한 하나에서 4개, 인트라 파렌카이말이 한 3개에서 4개 있습니다. 3개, 4개는 대부분 슈퍼피셜 로그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페로티드 리전에서 림프노드가 만져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익스트라 페로티드는 이 뒤쪽에서, 귀 밑쪽에서 노드가 만져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귀 앞쪽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것은 대부분 캡슐 안에 있는 거. 티슈 안에는, 그랜드 안에는 아니지만, 익스트라 그랜듈라한 림프노드들이 프리오르큘라하게 만져지는 것을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을 나눠주고요. 네, 페이셜 리전은 너무 작아서 초음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 씹는 근육인 마세터 머슬하고 신의 안쪽, 바깥쪽을 이루는 벅시네이터 머슬의 슈퍼피셜 레이어 쪽에 존재하는 림프노드들이 페이셜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세타가 여기 있고요. 만디블 레이모스를 싸고 도는 근육이 있고 칙 에어리어의 바깥쪽을 구성하는 벅시네이터 머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팻이 있는데 여기 버컬 팻 패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림파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페로티드에서 앞쪽으로 쭉 나오면 페이셜 리전의 림파틱 노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딥 서비컬 체인은 우리가 자주 제일 많이 보는 림파틱스인데 인터널 저글라 베인을 따라서
쭉 존재하는 거예요. SCM을 따라서 스캔을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볼 수 있는 것들이 딥 서비컬 체인입니다. 이거를 레벨 2, 3, 4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맨 위쪽에 2는 그 스컬 베이스 쪽부터 이제 캐로티드 바이포케이션 또는 하이오이드 본 양쪽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레벨 2 어퍼 딥 서비컬이고요. 미들은 여기서부터 캐로티드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있는 부분 또는 오모하이오이드가 인터널 저글러에 있는 크로스하는 데가 이제 레벨 3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오모하이오이드가 이렇게 크로스, 이게 오모하이오이드고 오모하이오이드가 크로스하는 여기가 이제 3, 4의 경계가 되겠고 여기가 캐로티드 바이포케이션 또는 하이오이드건 여기는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이렇게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액세서리 체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뒤쪽에 포스테러 쪽에 그 배들을 이루는 머슬이 스칼렛 머슬하고 리베이터 스카플라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셰프진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스파이널 액세서리 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SCM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에 포스테러 파트에 트라페지우스 머슬 안쪽에 보면 플로어를 이루는 것이 스칼레니우스 머슬 안테리어 미드 포스테리어고 위쪽에 보시면 리베이터 스카플라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항상 리베이터 스카플라나 스칼레니우스 머슬을 확인하면 이제 그쪽에 구조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트랜스버스 서비컬 채널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사이로서비컬 트렁크에서 나오는 클래비컬 바로 위쪽에 있는 굉장히 뒷판 쪽에 있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근처로 이제 리프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트랜스버스 서비컬 체인은 한 10개 정도의 노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프라 클래비쿨라 노드고 헤드앤넥이 거의 다 이제 내부로 들어오고 이제 체스트나 압도멘에 있는 림파틱들은 목으로 거의 안 오는데 그나마 이제 오는 쪽이 이제 트랜스버스 서비컬 체인으로 어퍼 안테리어 체스트 월에서부터 드레인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도멘이나 이제 위에서도 드레인 될 수 있는 채널이 트랜스버스 서비컬 채널입니다. 그래서 압도멘에서 체스트나 압도멘으로부터 메타서스가 될 수 있는 체인이 경부에 있는 이런 트랜스버스 서비컬 체인이니까 이쪽도 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안테리어 서비컬 체인은 우리가 사이로이드나 헤드앤넥 캔스에서 프리트라키알, 파라트라키알 림프 노드가 관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지만 프리라링지알 노드나 프리사이로이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링지알 캔스에서 가끔씩 확인되는 델피안 노드 같은 것들은 평상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림프 노드 그룹들을 이제 이름을 부르치는데요. 딥서비컬 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오모하이드 노드는 레벨 3하고 4하고의 경계 그 다음에 필로우 노드라는 것은 시그널 노드인데 딥 서비컬 체인은 그러니까 아까 트랜스버스 서비컬 체인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이제 노드가 이제 필로우 노드고요. 트라우지어스 노드라는 것들은 이제 스토막에 칼시노마가 인버브 됐을 때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서비컬 체인의 가장 미디얼 쪽 주로 레프트 쪽이 많이 오는데요. 이제 위암에서 이런데 노드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압도미널 말리넌시를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듀서는 주로 10.5 메가헤르츠를 사용하는 게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고요. 하이 프리퀀시를 사용하면 레졸루션은 좋아지지만 깊이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5메가헤르츠를 사용하면 더 깊은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중간 7.5를 기준으로 이 정도의 트랜스듀서로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파워 도플러하고 칼라 도플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림프 노드를 볼 때는 칼라 도플러를 보는 것들이 이제 플로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이제 베슬의 레지스탄스를 볼 수 있는데, 워낙 림파틱 내 베슬들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나 그런 플로어를 계산하거나 본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도플러를 보게 되면 플로어의 디렉션은 알 수 없지만 림프절 내 베스플레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플로어가 아주 느린 블러드 베스를 확인하는 데는 오히려 칼라 도플러보다는 파워 도플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는 파워 도플러를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림프 노드에서는. 그래서 자세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슈파인 포지션에서 넥을 익스텐션 또는 하이퍼 익스텐션 해서 보는데, 이제 넥
스파인에 프로블럼이 있거나 고령이나 쇠약한 경우에는 그냥 앉은 자세에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고요. 경부를 검사할 때는 턱은 검사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 순서는 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서브멘탈, 서브맨디블라를 본 다음에 패로티드, 그 다음에 서비컬 체인을 쭉 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트랜스버스 서비컬 체인, 수프라클레플라 거의 같은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레벨 5 액세서리 채널 체인을 보고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멘탈 리전을 보시면 선생님 이거 제가 여기 보시면 피겨 있죠. 이거를 보면서 그 단원 4쪽에 4번 챕터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듀서를 트랜스버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는 거죠. 서브멘탈을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보는데 각각의 안테리어 다이가스틱 머슬의 안테리어 밸류를 확인하고요. 이거는 이제 밀러 하이오드가 되겠죠. 밀러 하이오드고 이게 아마 다이가스틱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러 하이오드가 플로어를 이렇게 이루게 되고 이게 통이고 이게 링괄 서브링괄 그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한 트랜스듀서를 사용해서 이쪽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맨디블라 리전이 굉장히 좀 깊으면서 이쪽을 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선생님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림프노든지 머슬인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맨디블라 리전, 서브맨디블라 리전은 이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맨디블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 앞쪽을, 이건 오블리크하게 되는 경우에는 맨 위쪽에 이제 다이가스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러 하이오드가 보이면서 이제 옆쪽으로는 하이오글로소스가 있고 앞쪽으로는 제니오 하이오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머슬들이 파이버가 있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랜드를 확인하고 그 주위에 이제 림프노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 서비컬 페로티드 리전인데요. 페로티드 리전은 이건 왼쪽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이렇게 딱 대보면 슈퍼피셜 로브가 있고 딥 로브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이게 맨디블이 되어 있고 이건 다이가스틱의 포스트레 밸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왼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쭉 오면 이게 이제 맨디블이고 마스터 머슬이 있고 마찬가지로 슈퍼피셜 로브, 딥 로브 쪽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데 림프노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슈퍼피셜 로브에 존재하고요. 이거는 이제 콘다일, 오른쪽에 콘다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스트라 페로티든지 익스트라 그랜둘라인지 위치에 따라서 보고요. 대부분 안쪽에 있는 경우는 슈퍼피셜 로브에 대부분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 서비컬 체인을 볼 때는 페이셜 리전을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페로티드를 보고 그 마우스 코너 선상으로 트랜스듀서를 쭉 이동하면 이쪽 페이셜 리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세터랑 접해 있는 이제 인페리어 맥실라리 그룹이고 부시네이터 그룹은 좀 앞쪽에 푯플레인인데요. 이쪽은 뭐 거의 림프노드가 작기 때문에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 서비컬 체인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쪽이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터널 저글라 베인하고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로 나눠지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인터널 저글라 베인 주위에 이제 림프노드들이 주로 존재하는데 안테로 라테랄 에스펙트에 주로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목에서 큰 림프노드가 있는 부위가 되어 있고요. 인터널 저글라 노드하고 다이가스틱 포스터 밸리가 굉장히 그 에코제네시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트랜스듀서를 앵글을 이렇게 줘가지고 오블리크하게 하면 그 다이가스틱 포스터 밸리가 좀 오블리크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길게 확인을 하면 이게 다이가스틱이구나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롱기튜디널 플랜 이거는 뭐냐면 트랜스듀서를 이렇게 똑바로 뒀는데 이게 림프절인지 아니면 머슬인지 저글라 베인인지 캐로티드 아터리인지 잘 모를 때는 이걸 롱기튜드널하게 이렇게 대보면 이게 림프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그랗게 보이는 반면에 이제 다이가스트릭이나 이런 머슬들은 길쭉하게 모양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에서도 노드가 있으면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뒀다가 롱기튜드널하게 뒀다가 해서 그 앞뒤 길이를 다 보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것들이 머슬인지 노드인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노드고요. 캐로티드
인터널,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인데요. 이게 이제 머슬이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롱기튜드널하게 돌려보면 이게 노든지 아니면 머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서비칼 체인은 그 안쪽으로 쭉 넣어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거의 볼 수 없고 이제 압도미널 말그넌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전이가 되면 이런 데 노드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는 이 트랜스버스 서비칼 아터리를 꽤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피언트 아터, 도너 아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트랜스버스 서비칼 체인을 보는 건데요. 이게 캐로티드 아터리고 이게 저글라 베인인데 이게 SCM이고요. 이게 스칼렛 머슬이고 이게 이제 아마 그 리베이터 스카플라하고 이 사이에 뭐 브라키얼 플렉스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딥 서비칼 체인을 할 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맨 위쪽에 SCM을 계속 두면서 내려오면 크게 스캔이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캔하는데 이 위쪽에 이렇게 SCM이 항상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곳으로 쭉 따라가면 그 밑에 이제 캐로티드 아터리, 인트라 저글라 베인이 보이면서 이제 노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너무 이걸 꽉 누르면 저글라 베인이 컴프레션 되니까 항상 이렇게 좀 확인해가면서 바운스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액세서리 체인은 이렇게 SCM이 쭉쭉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스칼렛 머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글라 베인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스파이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요 사이에 이제 페패드에서 림프 노드들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베이터 스카플라와 그다음에 SCM 아래쪽에 스칼렛, 리베이터 스카플라 사이에 이제 페플렌에서 림프 노드가 있으면 관찰이 되는 것이 이제 스파이널 액세서리 체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롱기튜디널하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SCM이고 이게 아마 리베이터 스카플라하고 이게 스파이널 스파인의 그런 본이 컴포넌트고요. 이런 페플렌에서 이제 림프 노드들을 확인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테리어 서비칼 로드는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를 보고 사이로이드 옆쪽에서 이제 파라트라키얼 로드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로이드가 대부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요. 트라키아, 소페구스의 공기로 인해서 퍼진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퍼진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터넷에도 홍콩 쪽의 대학인가가 이제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넥을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넥의 레벨이고요. 넥을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브멘탈은 트랜스버스하게 봐라, 서브맨디블라도 역시 트랜스버스하게 봐라, 페로티드는 트랜스버스 또는 롱기튜디널하게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이쪽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은 역시 트랜스버스 또는 롱기튜디널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보세요 하고 되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소견이 나온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는 역시 트랜스버스하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소견이. 근데 여기도 좀 굉장히 퀄리티가, 소나의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스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팁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8번을 보면 스파이널 액세서리 노드를 볼 때 이쪽 뒤쪽을 관찰할 때는 롱기튜디널하게 보고, 롱기튜디널하게도 보고, 이게 SCM이고 아까 이게 이제 리베이터 스카플라 이런 쪽이 되고, 이런 페패드 쪽에서 보면 되겠고요. 요건 아마 스파인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때는 아래쪽에 볼 때는 역시 트랜스버스하게 풀고, 위쪽에서는 롱기튜디널하게. 그러니까 넥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계속 다 트랜스버스로만 보지 마시고 캐로티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주소는 주소 좀 가요. 이거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요, 그냥 울트라소노그래피 오브 넥 뭐 이렇게 치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울트라소노그래피 오브 서비칼 림프 노드 이렇게 그냥 구글에 가서 치면 여기 탁 나옵니다. 저희 책 지금 저자가 저기 하는 겁니다. 예, 거의. 그래서 이 사람 여기도 보면 이런 사진들이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번 쑥 훑어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노의 크라이테리아인데요. 소노의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선생님도 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었던 거죠. 우리가 노드를
말리그넌시와 비나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아시는 것 같은 뭐 사이즈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에코제네시티도 있고 베스큘러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사이즈만으로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리얼 체인지가 좀 유명하다. 그래서 악성 종양 환자에서는 시리얼 체인지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은 악성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쉐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쉐입이 중요한데 노멀 리액티브 노드 같은 경우는 오버라고 퓨지폼 돼 있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하일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노드는 이렇게 에코제닉 하일룸이 보이고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인트라노도랄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있고 에코제네시스가 좀 증가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스퀘어머셀 카시노마였고요. 여기 보면 하일룸이 이렇게 밀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튜머에 의해서 이제 튜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 된 그런 하일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에코제네시스가 증가한 것은 이제 코티칼 하이퍼트로피 해가지고 튜머 인필트레이션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뿐만 아니라 에코제닉 하일룸이 이렇게 없어진 경우에도 이게 다 말리건시들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그래서 5mm 이상의 림프절에서는 90% 이상의 에코제닉 하일룸이 관찰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악성을 좀 의심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팁이 되겠습니다. 에코제닉 하일룸을 관찰하는 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제네시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고 네크로시스가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파필라리 칼시노마인데 파필라리 칼시노마는 대부분 87% 하이퍼 에코익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도시스틱은 옛날 텀이라고 거기 책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트 같은데 시스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틱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레티큘레이션이 보이고 그러니까 망상 구조가 보이면서 마이크로 노듈라 패턴을 보이는 것을 슈도시스트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non-Hodgkin's 림포마의 특징적인 증상 그런 소견이었다 하는 그런 에코제너시티가 감별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크기에 상관없이 병적이다. 시스틱 네크로시스는 아네코익 또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고 코어귤레이션 네크로시스는 이렇게 좀 약간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어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위에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필라리 카시노마, 스퀘어머셀 카시노마, 튜버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 파필라리 칼시노마를 의심할 수 있고 메둘라리 칼시노마에서도 아밀로이드와 칼슘의 침착으로 인해서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후에 TV에서도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달 보도가 이제 깨끗한데요. 전이절도 대부분 샤프한 보도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일디파인드 보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스트라 캡슐라 스프레드를 강력하게 의심하는 소견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말리그넌시에 이스트라 캡슐라 스프레드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성 림프절은 주로 보도가 굉장히 일디파인드 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인데요. 바스큘라리티는 선생님들 이제 초음파를 보면 파워 도플러도 되고 칼라 도플러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칼라 도플러보다는 파워 도플러를 해라 하는 이유가 플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워 도플러를 하라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힐라 베스큘러처 패턴이 있으면 양성이고 악성 같은 경우는 바스큘라리티가 페리페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엔지오제네시스 때문에 그런 페리페리 베스큘라리티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성의 하나의 소견이다. 그 다음에 믹스드 베스큘라리티를 보이는 경우는 얼리 메타스타시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성상에서 이때까지 얘기한 라운드, 인트라노랄 네크로시스, 하일룸이 없어지는 소견, 페리페럴 베스큘라리티가 보이는 소견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우리가 거의 100%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하일룸에 이렇게 바스큘라리티 이게 파워 도플러입니다. 한 가지 색깔로만 계속 보이죠. 빨갛고 파랗지 않고 이게 이제 파워 도플러인데요. 이런 게 하일룸에 있는 경우 이렇게 페리페럴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말리그넌시의 소견이고요. 하일룸의 베스큘라리티도 보이면서 페리페럴 베스큘라리티도 보이는 경우도 말리그넌트 노드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일라 바스큘라리티가 여러 노드가 합해지면서
레디에이팅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베스큘라리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비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이포 에이코익 하면서 이렇게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많은 경우에도 말리그넌트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말리그넌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소노그래픽 크라이테리아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콘트라스트 인핸스먼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버블 베이스드 콘트라스트 에이전트를 넣으면 소노에서 이제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고 돼 있는데 그 유용성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노그래픽 크라이테리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걸수로 다 구분하고 이걸로로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FN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에서도 초음파 소견이 악성을 의심하는 소견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확진할 수 없고 꼭 FN을 해야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림프노드도 마찬가지로 FN을 하면 거의 95% 이상의 액큐러시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FN을 해서 워시아웃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사이버로블 테스트를 해보면 말리그넌트 메타스타시스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한 후에 엑세비 서베일런스에서도 이런 소노그래픽 소견이 좋은 그런 툴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전체 경부에 대한 초음파 시간을 FN을 보면서 15분을 넘지 않아야지 우리가 오피스 베이스드로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환자의 불편 노출해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드린 거예요. 15분?